안녕하십니까. 어음상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수와 지급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을 한번 위치를 파악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울 때 어음 권리의 이번 시간에 전부 어음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자, 어음상 권리가 어떻게 씁니까?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뭐가 됩니까? 이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유통시켜서 이전하게 되죠.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하는 방법가 있다고 그랬죠. 배서가 있다고 그랬고 교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다? 선의취득, 즉 배서에 의해서 전전 유통됐을 때 그 어음이 적법하게 지금 현재 어음 취득자에게 갚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선의취득이라고 했고, 자,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급을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고, 인수 제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행사하고, 소멸은 이제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 만약에 변제를 못하고,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시효 소멸한 경우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배에서 교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 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음상 권리의 발생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이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니 유익적 기재사항이니 무익적 기재사항이니 그 다음에 유예적 기재사항이니 그리고 그 발행의 효력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발행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 인수라고 하는 건데, 인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환어음에만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에 존재하고 있는 인수를 배울 거고, 자, 인수와 비슷한 게 수표는 뭐가 있다? 지급보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은 수표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인수와 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참가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참가인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음상 권리에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음 보증, 수표 보증 이런 게 있는데, 자, 참가 인수라든가 보증에 관련해서는 후에 공부를 할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발행에 대해서 공부에 이어서 인수와 지급 보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발행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인수와 지급 보증을 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된다? 어음상 권리의 발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음상 권리가 이전이 되고 행사되고 소멸되는 그 전체적인 순서를 공부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전과 관련된 배서를 공부할 것이다. 배서 공부하고 선의취득을 공부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행사 관련돼 가지고 지급 제시하고 지급을 배울 거고, 인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수 제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때 가서 인수 제시나 지급이나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가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에 관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고 있는 현 단계가 어디쯤 해당되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 인수와 지급 보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인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환어음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환어음은 발행인이 있고 여기 기재사항을 해서 뭐다? 작성하는 것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작성이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수취인한테 어떻게 한다? 교부한다. 수취는 전전 유통시키고, 이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급인한테 청구를 한다. 근데 지급인은 주체문자도 아니다. 주체문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급인한테 지급을 청구했을 때 안 되게 되면 이걸 소구를 하게 된다. 거꾸로 간다고 했는데, 지급인한테 네가 나중에 만기에 어음상의 책임을 꼭 지어야만 된다라고 확인을 받고 싶어서 네가 만기에 이 어음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겠느냐, 즉 책임을 지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급인이 오케이 사인을 내는 게 뭐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인수라고, 인수제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다? 인수한다 그랬죠.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급인은 뭘로 바뀐다? 인수인이 된다. 자, 인수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뭐다? 주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공부하는 건 현재 2단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어음 금액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어음 행위다라고 이해하시겠죠? 환호음만 특이한 거 다 이해하시겠죠? 지급인은 인수에 의해서 약속음의 발행인처럼 뭐가 된다? 주 채무자가 된다. 이거는 의사표시상의 효력이고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급인이 인수로 되면서 주 채무자가 된다. 환호음의 소지인은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인 또는 배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권, 즉 소급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기 전이라도 만기 전에 인수를 할 거냐라고 인수 제시를 했습니다. 지급인한테. 근데 나 인수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다시 소급권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가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행인은 최종 소급 의무자 지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인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만기에 지급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소급 의무자가 소급권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인수의 법적 성질에서는 단독행위설과 계약설이 있는데, 통설은 이 단독행위설로 봅니다. 그래서 인수인이 자기가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것은 인수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수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인이 인수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다시 어음 소진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설은 인수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인수의 말소인데, 자, 만약에,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주고, 이게 C, D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앞으로 F까지 가야 되는데, D가 이 지급인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지급인한테 인수 제시를 했고, 이 지급인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돌려주기 전에 이것을 취소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수의 말소다 이거죠. 어음법은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즉 지급인이 D가 인수를 할래, 소지인이 인수를 할래 하고 물어봤을 때 지급인이 거기에다 의사표시 하는 거죠. 오케이 하고 했다가 이것을 돌려주기 전에 인수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조문이 어음법 29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자에 들어있는 법조문을 인용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있는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한문을 익숙해져라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이거 읽기 힘드신 분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www 법제처 morleg.go.kr 들어가서 법령 검색을 하시면 한글로 이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찾아볼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국회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대법원에 가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제시라는 것은 인수를 받기 위해서 어음을 제시하는 거죠. 지급인한테.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해서 어음의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수제시다. 그래서 인수제시가 인정되는 것은 어음의 신용의 증대, 만약에 지급인이 인수를 해주면 신용이 증대되는 거죠. 지급인이 인수 거절 시에 만기 전에 소구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만기 전이라도 인수를 제시했는데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그게 소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기 전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급인에게 환원 발행 사실 인식시켜 주면 한다. 물론 발행인으로부터의 통지를 받겠죠. 네 앞으로 네가 너를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알고 있어라고 하고 통지를 받겠지만, 통지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인한테 그런 게 오면 이 사람이 발행인이 내 앞으로 환원을 발행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서 그 자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어떤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급인에게 이거 환원 발행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런 뜻이고, 일람후 정기 출급 환원에 있어서는 만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 일람 출급, 정기 출급이라는 것은 한 번 보여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 즉 90일이면 90일 그런 식으로 그 기간 내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여주는 시점을, 언제 하는지, 만약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만기라는 게 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만기를 정하기 위해서 일람 출급, 정기 출급 이런 경우는 한 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사자는 제시인과 피제시인데, 제시는 당연히 지급인이 되겠죠. 피제시는 지급인이 되겠지만, 지급인, 발행인, 수취인 있을 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지급을 인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이 지급인한테 당연히 지급인이 피당사자가 되고 피제시인 되고, 제시인은 현재 어음을 소지인,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단순 전미자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지급 제시는 단순 전미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지급을 받게 됩니다. 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전미자는 될 수가 없고 어음상의 권리자인 어음소지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급 담당자는 인수를 불가능하다. 자, 지급 담당자는 뭐냐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급인이 뭐가 된다? 인수인이 되면서 주채무자가 된다.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진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데 주채무자가 지급인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 사물을 보조하는 자가 그래 지급인이 주채무자가 될 거야라고 사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지급 담당자는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담당자는 지급 사무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지급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시인에 있어서는 단순 전미자도 가능하지만 지급 제시의 경우는 단순 전미자는 안 된다. 왜? 돈을 지급받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돈을 받고 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피제시인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지급인이 중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원이 피제시인이다.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1인만 인수거절해도 만기 전 소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다 보여줘야 되지만 만기 전에 소구를 할 때는 그 중에 지급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이 만기 전에 소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거. 자, 인수 제시. 발행일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만기후 또는 인수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어음소진이라든가 소구 의무자 이익을 위해서 지급일 시효기간 내는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게 통설이고요. 만기 전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만기의 전일 또는 인수 제시 기간 내 인수 제시를 해야만 됩니다. 자,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예기간. 숙려기간, 고려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발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고 수취인 C, D, E, F 이렇게 유통이 돼서 자, 지급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최종 소지자는 F라고 했을 때 만약에 D 이 사람이 인수 제시를 했어요. 지급인한테 당신이 인수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해라고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수가 거부당하면 뭐다 이거는 만기 전이라도 지금 만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급인이 그래? 나한테 내 앞으로 환음이 발행됐단 말이야. 그래서 발행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이 발행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당사자 간의 그 의사를 정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급인이 나 이거 그래? 바로 만기 전에 만기 전에 이게 지급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만기 전에 바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지급인이 자, 나하고 보내준 후에 다시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보여주라. 그것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만기 전 인수거절로 인해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뭐다? 이 쓸데없는 만기 전에 소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제2의 인수 제시를 청구한 경우에 어음 소지인은 제1의 인수 제시의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급인에게 어음을 만약에 처음에 보여주면서 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넘겨줘 버리면 만약에 지급인이 나쁜 마음 먹고 어음을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T는 어음금 지급받지 않고도 권리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지급인한테 이 어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환증권 중에서 어음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서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숙려기간 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오늘 저녁 들고서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자기가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의 인수제시에 대한 거절 증서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인수제시 기간 말일에 제1의 제시를 다시 한다. 그래서 그 얘기라도 2의 인수거절 증서 작성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인수를 위해 인수 제시를 위한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지급인의 주소뿐만 아니라 영업소, 주소, 고소를 다 포함합니다.
자, 3자방 지급어음에서도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고소 다 됩니다. 다만 지급 담당자는 안 됩니다. 아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지급인이 뭘로 바뀐다? 인수인으로 바뀌면서 주채무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 지급인한테 해야지 이것을 지급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원본이나 복본으로 제시해야 된다. 즉 원본은 하나만 발행된 경우, 복본은 두 개가 발행된 경우 다른 원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 주채무자, 어음상에 주채무자를 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원본이라든가 복본에 해야지. 등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복사해서 한 거, 복사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사본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 원본이라든가 복본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 제시는 만기 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인수 제시가 제한이 된다. 자, 인수 제시 명령의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인수 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행인이 하거나 배선이 하게 되는데, 자, 인수를 확인받고 싶어 하면 인수를 해라,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발행인이 만약에 명령했을 때, 발행인이 명령하는 경우는 위반 시의 모든 채무자에게 지급 인수담보 책임이 추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발행인이 인수 제시 명령을 했으면 그 어음 소지인이 이것을 가지고 지급인한테 가서 당신이 인수를 하겠습니까? 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이라든가 인수담보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배서인이 명령한 경우, 배서인이 명령한 경우는 그 배서인에게만 지급 인수담보 책임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서인은 발행인이 인수금지 문헌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 배서인이 인수제시 명령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인수금지 문헌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행인이 그러한 인수금지 문헌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약에 발행인이 어음에다가 인수금지를 써놨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제시명령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입증은 인수제시일자라든가 인수일자의 기재가 요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제시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건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람후 정기출급어음. 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보여주고, 일람, 정기, 일정한 날짜, 정기가 보여주면 이때가 뭐가 된다? 만기가 된다. 그래서 인수제시를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한번 인수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급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음이 발행됐네, 라고 인식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러한 경우 인수제시를 해야 되는 경우, 일람후 정기 출급 어음의 경우에, 자, 만기 확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고,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발행인 입장에서 보면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배서인의 경우는 단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고, 입증은 인수제시일자라든가 인수일자 기재가 요하고,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인수고설 증서를 작성해서 소급권을 보존해야만 됩니다. 어음 소지인이 법정의 인수기간 또는 발행인이 정한 인수제시기간 내에 인수제시하지 않냐면 모든 소급 의무자에 대해서 인수고절로 인한 소급뿐만 아니라 지급고절로 인한 소급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인수제시를 하라고 했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수금지라는 게 있는데, 인수금지라는 것은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는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될 것을 예정한 거. 자, 발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 이 단계에서 지급인이 인수를 안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급인이 주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발행인도 주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주의다? 발행인은 최종 소급 의무자의 지위라고 말씀드렸고, 지급인이 인수를 해야만 인수인이 되면서 최종 주채무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발행인이 만약에 인수를 못하게 아예 해버렸다. 어음에다가 인수를 하지 말라. 이 어음은 그렇게 하면은 이 받는 사람은 찜찜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말입니까? 이 지급인이 끝까지 주채무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표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발행인이 배짱 좋게
내 신용만 믿고 거래를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수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꼭 이거는 뭐냐면 인수를 꼭 해야 되는 경우 뭐냐면 제3자방 지급범이라든가 타지 지급범, 일나무 정기 출구범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자, 제3자방 지급범에서는 인수 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급인에게 미리 지급 장소를 알려 지급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방 지급범이라는 것은 지급인의 지급 주소지에서 하지 않는 지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의 그 어떤 지급 장소를 미리서 알려서 지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타지 지급범은 뭐죠? 타지 지급범이라는 것은 지급지와 지급 장소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인에게 인수할 때 지급 장소를 기재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급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지급인에게 인수할 때 지급 장소를 기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타지 지급범의 경우에도 인수 제시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 제시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나무 정기 출구범은 일나무, 이 볼람자입니다. 한 번 본 후에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일나무 보여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90일은 90일, 이 기간 내에 만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만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시점부터 90일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안 하면 만기가 정해지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인수 제시가 원칙적으로 그 인수 제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즉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어음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도 인수 금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 제시를 꼭 해야 되는 경우, 인수 제시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제3자방 지급어음이라든가 타지 지급어음, 일나무 정기 출구어음. 제3자방 지급어음은 지급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타지 지급어음은 지급인에게 지급 장소를 기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나무 정기 출구어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인수 제시를 통해서 만기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서에는 인수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거. 연장선상에서 자, 인수 제한은 발행인은 일정 기간까지 인수 제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신용만 믿고 거래를 해라 는 뜻입니다. 이는 인수 거절로 인해서 소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발행인에게 현재 돈이 없습니다. 이게 돈이 돈이 50일 뒤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에 지급할 돈이 50일 뒤나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컨대 인수 제시를 50일까지, 예컨대 50일 뒤까지 인수 제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인수 제시를 미리서 하게 되면, 인수 제시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지급인이 인수 제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음 소구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자기 수중에 없어요. 자기 수중에 없으면은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잖아요.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도가 된다. 그래서 어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 신용을 믿고 돈이 50일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50일 뒤에서 또 권리를 행사하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일정 기간까지 인수 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인수 거절로 인한 소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발행인은 모든 어음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나 배서인은 제한이 불가능하다. 발행인은 모든 어음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배서인은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거. 인수 제시 기간은 인수 제시 기간의 마질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한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의 방식을 보겠는데, 인수 방식에는 정식 인수가 있고 약식 인수가 있습니다. 정식 인수라고 하는 것은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하는 날인 방식이고, 약식 인수라고 하는 것은 지급인이 어음 표면에다가 단순히 기명 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하겠다라는 뜻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표면에다가 기명 날인을 하는 방식이 약식 인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식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하겠다라는 의사표시와 그 지급인의 서명날, 기명 날인이 들어가는 반면에, 약식 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급인의 기명 날인만 있는 거고 인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음 인수는 반드시 지급인이 해야 된다. 그렇죠? 환어음에 있어서 이
인수인은 지급인만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급인과 지급인만 해야 되고 인수인과 지급인은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급인과 인수인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지 판단하는 게 대해서 형식적 동일설과 실질적 동일설로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표면이라든가 어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이라든가 등본에 한 인수는 무효라고 봅니다. 자, 인수의 방식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연히 인수문헌. 자, 지급인이 내가 주체의무자로서 인수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뜻을 표시하는 그런 인수문헌과 인수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필요하고, 약식 인수의 경우는 인수문헌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급인이 단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자, 정식 인수는 어음 자체에 하는 이상 표면이라든가 이면에 모두 할 수 있으나 약식 인수는 반드시 어음 표면에 해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어음 뒤에 어음 앞이고 어음 뒤에 이렇게 있을 때 정식 인수는 여기다가 인수하겠다는 뜻을 막 기재하고 사인하면 아는 거고, 뒤도 마찬가지 압니다. 그런데 자, 인수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통 우리가 어음을 빼서는 어떻게 하면 D다 합니다.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어음 배설을 어음 D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쓰지 않고 사인만 하게 되면 백지식 배설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갔는데 이거를 D를 공란으로 놔두면 나중에 Z까지 갔을 때 최종 어음 소지자가 이것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백지식 배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인수라는 뜻을 기재하냐고 단순히 그냥 기명날인 서명해버리면 이 백지식 배설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식 배설은 반드시 어음 표면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유익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 일자를 기재한다든지 삼자방 지급을 문헌을 기재한다든지 일부 지급을 위한 일부 인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유익적 기재 사항이 되고, 만약에 일부 지급만 한 경우, 일부 인수를 한 경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권이 행사가 가능하겠죠. 자, 무익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어음 금액을 초과해 인수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서는 무익적 기재 사항이 있는 거죠. 예컨대 어음 금액이 1억인데 자기가 10억에 대해서 인수하겠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 책임은 1억까지로 한정이 되는 거죠. 어음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 9억에 대해서는 기재 하나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억짜리가 10억짜리로 인수하겠다고 해서 10억짜리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음상의 금액인 1억을 한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9억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즉 아무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고 만다. 자, 유예적 기재사항은 뭐가 있냐면 인수와 관련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조건부 인수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예적 기재사항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경 인수, 어음 문헌을 변경해 버린다든지, 변경 인수의 효력은 인수 고절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급권. 자, 변경 인수라든가 조건부 인수는 뭐다? 인수가 기다린다, 인수가 아니다. 그래서 인수가 아닌 것은 뭐다? 소급권 발생 원인이 된다. 소급권 행사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인수인의 책임은 변경 문헌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요. 조건부 인수는 실질관계를 조건으로 인수가 된다는 거. 조건부 인수 효력은 어음의 단순성을 하게 되므로 인수 고절로 본다. 인수 고절은 뭐다? 이 소급권 행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시고, 인수인의 책임은 이러한 경우 인수 책임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자, 부정설은 어음 채무를 실질관계에 연결해서 어음 채무의 수상성에 반하기 때문에 이 인수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반면에서, 이거 긍정설은 인수인이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어음 소지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자, 어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수의 효력을 보면 이 어음법에는 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뭐죠? 주체무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1차적, 무조건적, 최종적, 절대적 의무이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보존 절차를 게을리하더라도 이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 인수인의 지급 의무는 1차적, 무조건적, 최종적, 절대적 의무라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공동 인수인의 책임. 여러 사람이 인수를 한 경우는 각자는 인수인으로서 전부의 책임을 지지만 이는 무슨 책임이다? 합동 책임이다. 그래서 인수인 1인에 대한 지급 제시는 다른 인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수인의 인수의 효력에서 인수인의 주채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1차적 채무다. 그래서 만기가 되려면 어음소지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제1차적 의무자가 되고 무조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안 되면 무조건 이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절대적, 최종적 이런 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채무를 방금 설명드렸고 이러한 인수인이 지급할 금액은 어음 금액과 이자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지급재시행 기간 경과 후에는 소구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소구 금액에는 이러한 소구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 금액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공부하실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음 금액과 이자 금액이 된다. 자, 인수 거절의 효력은 뭐냐면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발행인, 그 다음에 수취인, C, D, E, F가 있고 지급인이 있고 일대 현재의 어음소지인 D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급인한테 인수를 제시를 해서 인수를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인수를 거절하겠면 어떻게 된다? 다시 만기 전이라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음소지인은 만기에 다시 지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 만기 전이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 거절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어차피 지급인이 자기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급인이 지급할 의사가 없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만기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급인은 인수 제시인에게 반환 전까지 인수 표시 말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음상 인수의 기재는 어음 반환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요건 아까 이게 어음 인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어음금을 인수를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어음의 기재가 됐다. 인수라는 기재가 돼 있다. 인수유사 표시가 됐다. 이런 것은 어음 반환 전에 지급인이 이것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당연히 뭐 나중에 반환하고 와서 후에 기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인수유사 표시를 기재하고 D한테 넘겨준 것이다. 즉 D한테 반환하기 전에 넘겨준 것이다. 기재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별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수의 통지를 한 때는 인수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